지난 시간에 행정심판의 그 재개 요건까지 봤죠. 행정심판 이제 이번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양도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도 단조로운 것들이 많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단순함기 그런 것들 진행되겠습니다. 자, 일단 심판 청구의 효과인데 그 지난번에 그 요건에 관해서도 행정소송하고 비교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교하면 양자의 차이가 눈에 들어오고 그다음 대부분 또 유사한 게 많아요. 일단 그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각하되겠지만 요건이 충족되면은 그 심리 재결할 의무를 지죠. 그 집행부정지 원칙도 똑같아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이것도 똑같은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요건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긴 중대한 손해인데 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게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 그런 차이들을 비교하면서 보면은 한눈에 보일 거예요. 이번에 핵심 정리 작업하면서도 그렇고 비교하는 거 거기 409회에 나오는데 409에 보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으로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중대한 손해하고 이제 이렇게 달리 입법할 아무런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달리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뒤틀어 가지고 심판의 집행정지 요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다 이러면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보면은 집중 정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위원회는 처분 이거 위원회 권한이라는 게 보이죠. 대부분 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위원회 권한은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되고 위원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게 보충자료 3페이지에 해놨어요. 제척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결정에 가름하는 결정, 재결기간의 연장 이 세 가지를 외우면 나머지는 다 위원회의 권한이다라고 몰아정리하면 될 거고 처분이나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 신청 이것도 직권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거 객관식용으로 딱 좋은 거거든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유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처분의 유력 정지는 처분의 유력 자체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더 강력한 거기 때문에 이 가장 강력한 거 하면 우리가 또 배웠던 단어들이 보충성, 최우수단성이죠.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이보다 경미한 거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보충성 요건에 관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건에 관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비교하면서 읽어두세요. 왜냐하면 그 상세한 설명은 소송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임시처분인데 이거는 심판에만 인정이 되고 소송에는 인정이 안 돼요. 419페이지에 보면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거든요. 그 419페이지 가면 중간에 괄호 2번 나오죠. 판례 소곡설. 그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중에 특히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중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행정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예방적 부작위 청구 소송 자체도 안 되고 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되는 경우 가처분이 되는 경우는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 가능하거든요. 당사자 소송에는 그 민법에 규정이 없을 때 그 명시적 규정 그 설명은 안 해놨는데 492에 보면 그 위에 로마자 4번이죠. 소재기구가 집행정지 불가인데 거기 두 번째 쪽은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그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되는 거거든요. 가처분. 그래서 492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네. 요거 판례도 있는데
교과서에 빠져 있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소송 보충 자료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할게요. 자, 다시 돌아오면 231페이지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부당이 포함된다는 점이 소송과 다르다는 건 반복해서 보는 거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 지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임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현을 일부 바꾼 거죠.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 이거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 그 다음에 이것도 보충성이죠. 이 보충성 반드시 알아둬야 될 쟁점이에요. 이 행정 쟁송의 특유한 게 집행정지거든요. 민사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없거든요. 헌법재판에 일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 쟁송의 특별규정, 이걸 마련한 취지로 볼 때 이게 되면은 특별규정 먼저 적용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는 요건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임시적 구제수단의 일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의무행 심판에 의한 권리구제 실효성, 이런 것도 중요한 논점이에요. 자, 요건은 일단 의무행 심판 청구가 계속 중요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거고, 또 아까 법률에 봤듯이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이거 집행정지하고 똑같은 요건이고, 그 다음 보충성, 아까도 봤죠? 그래서 실무상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처분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유일한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제도다. 이런 논의도 소송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가 없어지면 임시처분에 결정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취소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출제가 또 제법 되는 것 중에 행정심판 기관의 그 분류 문제거든요. 이거는 단순함기예요. 단순함기라. 그 심판기관이 그 심리 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데, 옛날에는 심리기관하고 재결기관이 나눠졌는데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걸 심리권과 재결권을 다 갖고 있어요. 일원화됐다는 거고, 법적 지위는 합의제행정청이다. 이게 그 위원회에 가는 것도 소송에서 법적 지위가 합의제행정청도 있고 의결기관도 있고 심의기관도 있고 자문기관도 있고, 그런 분류를 알아야 되는데, 이 합의제행정청이 되면 얘가 피청구인 또는 피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심판소송 대상인 처분을 바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의결기관일 때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고, 합의제행정청일 때만 된다. 그 다음에 해당 행정청에 두는 거, 이런 거 뭐 사례까지 제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는 의미밖에 없어요. 별로.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소속,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에 두는 거, 이런 것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과 회의에 가는 건데, 이것도 참 재미없는 쟁점이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중요하죠. 이게 숫자 외워둬야 됩니다. 숫자도 제법 출제가 됐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인데 상임위원은 별도로 외워야 되고, 위원장 이것도 외워야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이에요. 법제처장 뭐 이런 거 다 함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에 가는 것도 그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이거 외워둬야 될 거고, 그 다음 맨 밑에 가면은 이제 판례 있죠. 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게 본질적 침해가 아니고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이런 거는 가볍게 보라 그랬죠. 위원이면 남아있을 리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반행정심판위원회도 위원장 1명을 포함하면 50명 이내. 그 정도 외워두면 될 거예요. 이거 일반행정심판위원회는 그렇게 중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거는 그냥
외우려고 노력할 거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됐고, 회의 정도도 숫자 정도는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한 승계에 관한 건데,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에 따라 심판 청구에 대해 재결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 해당 위원회는 심판 청구서와 관계 서류, 그 밖에 자료를 새로 재결할 권한을 갖게 된 위원회에 보내야죠. 당연한 얘기죠. 이건 뭐 뒤틀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위원회 지위인데, 이것도 상임위원은 임기 3년 1차에 하나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상임위원 정도만 외워두면 될 거예요. 결국사유 같은 거 이거는 당장 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는 2-359에 이게 행정절차법에도 나오고 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의미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게 여기 행정심판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한번 음미해 봅시다. 행정심판법은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재결의 공정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과 당해 사건의 심리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제척 기피 회피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제척은 법률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연히 배제되는 거고, 제척 결정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이거는 법률에서 규정한 그 사유에 해당해서 제척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제척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제척되는 형성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척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척 결정을 거치긴 하는데 직권 또는 신청 다 가능하다는 거고, 당사자와 친족 관계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이혼한 경우도 친족에 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혼한 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혼했다면 굉장히 여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갈 거고, 만일에 이혼한 경우에 굉장히 적대적 감정을 갖고 이혼했다면 요 배우자이었던 사람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심판 재결을 하겠죠. 그래서 당사자와 친족 관계, 요 배우자이었던 사람, 그 다음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근데 그 친족이었던 경우는 친족이 아닌 경우, 이게는 친생, 친자, 이런 경우는 친족이었던 경우에 해당할 수가 없죠. 피로 맺어진 혈연관계는. 근데 이었던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입양했을 때 이제 파양, 양친자 관계를 파괴하는 걸 파양이라 해요. 파양을 하게 되면은 친족이었던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당사자와 친족관계, 1, 2번이 친족관계로 몰아가면 되고, 3, 4, 5는 당사자예요. 증언감정이나 대리인, 그 다음에 처분이나 부작에 관여, 이거 3, 4, 5번은 얘가 당사자가 된 거고, 1, 2. 그래서 이 제척사유는 당사자와 친족관계, 이 두 단어 갖고 다 연결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깊이는 친족관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랜 친구다. 그죠? 몇십 년 지기에 친한 친구다. 학교 동창, 이런 거. 첫사랑, 이런 거. 그런 것들, 또 같은 회사에 오래 같이 근무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친족관계는 아니지만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죠. 그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는 당사자 신청에 기한 위원장의 결정으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거로, 기피 결정은 형성적 결정이에요. 이게 제척하고 다르죠.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위원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심리재결을 할 염려를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지 주관적 의혹만 갖고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상식적인 결론이죠. 그 다음에 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해야 되는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를 제출해야 된다. 이 사후 제출도 허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이 사망을 위반했다 이러면 각하하는 거예요. 이거 기각 이러면 간단하게 틀리고,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거는 이제 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좁쌀 같은 게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246에 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246에 가면 정본이냐 등본이냐 요런 것들이 나눠져요. 246에 가면 맨 위에 4번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이 있는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 이 밀접한 정도가 가장 높은 당사자에게는 재결서 정본이에요. 238하고 연결되는 고리죠.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된다. 그 재결은 그 청구인에게 송달됐을 때 이 효력 발생 요건인데 피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에요. 효력이 생긴다. 위원회는 참가인, 이 당사자가 아닌 참가인의 경우는 정본이 아니라 뭐다? 재결서의 등본이에요. 이거는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해야 되는데, 참가인의 송달은 재결의 효력 발생과는 직접 관계가 없죠. 청구인에게 대한 것만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했죠.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재결서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된다는 거. 자, 다시 돌아올까요? 그 다음에 회피는 위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는데, 위원장에게 사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 뭐 첫사랑인지 오랜 불알 친구인지 이거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양심상 괴롭다 이럴 때 스스로 물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원회만 적용된다 이런 거로 틀리게 출제했는데, 위원 아닌 직원까지도 다 적용된다라는 거고, 불복할 수 없다라는 게 그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거라 이것도 외워둬야 될 거예요. 권한인데, 그 심리권은 요건 심리, 요건 충족이 됐냐 안 됐냐, 이건 그 내용이 위법 부당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그 심리라고 그래요.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 본안 심리는 심판 청구가 이유이냐, 위법 또는 부당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고, 심리권에 부수된 권한도 이 제목 정도 다 외워둬야 돼요. 그 다음에 직접 처분권이 있죠. 기속력 확보하기 위한. 그 다음에 그 재결권, 결정권 뭐라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시정조치 요구권인데, 이거는 법규명령에서 봤죠. 법규명령에서 본 거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심리인데, 이것도 여기서 부담 없이 보면 돼요. 소송에서 상세하게 다룰 거라.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데, 객관적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 정신을 반영해가지고 행정심판도 심리기관 객관화, 그 다음에 심리 절차 대신 구조화, 일반 당사자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라 청구인, 피청구인의 대립되는 심리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고, 그 요건 심리는 이제 형적 심사, 본안전 심리라고도 하고, 가볍게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소송하고. 요건 못 갖췄을 때 이게 보정이 가능하면 보정을 명하는 거고,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나 보정을 명했음에도 보정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각하하는 거예요. 그다음 본안 심리는 이제 청구의 당부, 위법 또는 부당이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인용 기각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심리 범위인데 불고불리의 원칙, 불고는 고하지 않은 거,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게 아니라 심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리구제를 도모했는데 오히려 불이익하게 그 재결이 나버리면 불안해가지고 심판 제기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원처분보다 더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고 심판소송 제기하라. 이게 소송에도 똑같아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래서 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이게 불고불리 원칙이고,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하지 못한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죠. 그 심리에 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데 그 재결에 관해서만 있는데, 심리도 당연히 인정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통설이에요. 법률 문제는 위법 적법이죠. 재량 문제는 당부당이죠. 이게 소송하고 다른 점이죠. 기본 원칙 대심주의는 계속 보는 거고, 처분권주의 이거는 절차 개시 심판의 대상 및 절차 종결을 당사자의 의사에 이름하는 걸 말하죠. 그 심판 소송 다 똑같아요. 처분권주의고, 더 상세한 내용은 소송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은 구술 심리가 원칙인데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 심리나 서면 심리로 한다. 이거 굉장한 차이죠. 다만 당사자가 구술 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때도 예외는 있어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인데 그렇지 않으면 구술 심리를 해야 한다라고 의무로 돼 있고, 근데 이 해석을 서면 심리가 원칙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술 심리 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고, 간이하게도 할 수 있다. 직권심리주의, 직권증거조사주의인데 이것도 그 행정절차법의 그 청문하고 똑같고 소송하고도 똑같아요. 그 당사자주의에 대한 거다. 심리진행을 위원회 직권으로 하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가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수집, 조사하는 제도, 이게 직권탐지주의인데,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심판 청구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제 직권 심리를 반영하고 있죠. 근데 동시에 불고불리 원칙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 없이 하는 건 아니고,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거, 거기에 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 규정 보면은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미리 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할 수 있다. 자, 여기 신문,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장부, 물건, 증거자료, 제출 요구, 영치는 보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의 감정, 이 감정, 이런 핵심 단어들만 외워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촉탁은 부탁이 하는 거죠.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부탁해가지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직접 증거조사를 직접 해야 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증표 지시하고 내부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은 협조해야 된다는 뭐 상적인 내용. 비공개주의가 원칙이다. 소송과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도 일단 제목 정도는 다 외워놔야 돼. 위헌직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 구술심리 신청권, 아까 내용들은 다 봤던 거예요. 보충서면 물적 증거 제출권, 증거조사 신청권. 그 다음에 이제 보정에 관한 건데, 이거 아까도 잠깐 나왔죠.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이 가능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걸 요구할 수 있고, 요게 소송하고 다른 거예요. 소송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보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전에 한번 봤던 논점이긴 한데, 그 420에 있죠? 420에. 그 420에 보면 그 요건심리, 형식적 심리에 그 판례 밑에 보면은 두 번째죠. 제소 당시에는 소송 요건이 흠결이 되어도 바로 각하하진 않고 사심 구두변론 종결 시까지 구비하면 치유된다. 이게 243하고 다른 점이에요. 심판의 경우는 기간을 부여하죠. 한정적으로.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제한을 하느냐, 소송처럼 사심 변론 종결 시까지 허용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 경미한 건 직권으로 보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서면으로 보정했는데, 서면주의는 뭐 법률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뭐 읽을 것도 없고. 그 다음 보정기간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기다려준 기간이기 때문에 재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죠. 이거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죠. 얘 때문에 보정할 기간을 기다려줬는데 왜 재결을 안 해? 재결은 원래 60일이거든요. 왜 기간 내에 재결 안 하냐고 이걸 따지면 지 때문에 기다려준 건데 책임을 오히려 묻게 되는 건 적반하장이죠.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거, 이런 건 기술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제목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그다음 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도 관련된 거는 합치는 거고 관련 없는 거는 분리해서 따로 하는 건데 이것도 소송에서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그랬죠. 변경은 직권 또는 신청. 요런 차이를 눈여겨서 외워놔야 돼요. 심판 청구 등의 취하. 이거 언제까지? 심판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주의는 당연하고 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이거 기간 그걸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가 끝나면 이제 결론 내는 게 행정심판 결론은 재결이라고 하고 구배라고 해서 소송의 결론은 판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이죠. 이것도 뭐 재결청 이러면 틀려요. 이게 재결청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문이나 다툼에 관한 판정이기 때문에 확인행위고 준사법행위로 처분에 당하고 재결 자체 고의한 하자가 있을 때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저건 뒤에서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재결 기간 좀 전에 말했지만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라 그랬죠. 이거 2-382하고 2-400일에서 인용했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 이러면 틀려요. 개정된 거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연장할 때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 다음에 그 좀 전에도 봤죠. 부적법한 경우 보존 기간은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결 방식 서면주의인데 이거는 목록을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다른 거 중요한 것들이 출제가 얼추 됐기 때문에 요거 출제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양식을 알아야 판결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재결의 범위는 아까도 말했죠. 불구분리의 원칙. 그러나 심리에도 해석은 똑같이 한다 그랬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그 다음에 재량행위. 그 다음에 재결의 성달과 효력 발생은 이거는 이미 봤죠. 먼저. 재결의 종류도 이거 다 외워놔야 돼요. 각하 재결은 뭐 요건 충족이 안 될 때이고 기각 재결은 이유 없을 때 위법하지도 않고 부당하지도 않을 때. 이건 간단하죠. 사정 재결은 공익에 비치는 사정을 고려한 기각 재결이에요. 원래 이유가 있으면 인용 재결을 해줘야 되는데 인용 재결을 하게 되면은 공공복리를 현재 해야 할 우려가 있게 되는 이런 경우에 그 기각 재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상세한 거는 소송에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인용 재결은 일단 종류부터 알아둬야 돼요. 그 취소 심판은 우리가 개념 정의를 앞에서 봤는데 취소 심판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취소만이 아니라 변경까지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취소 재결, 변경 재결이라는 형성 재결이 있고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있는데 취소 명령 재결은 이게 옛날에 있던 게 삭제됐어요. 이것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취소 명령 재결은 없다. 변경 명령 재결만 있고 요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음행 심판은 또 처분 재결, 이게 성질이 안 맞는 형성 재결도 있고 처분 명령 재결이 있죠. 이것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아까 취소 심판은 취소 또는 변경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취소 또는 변경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 처분만 있죠. 처분. 그래서 그것도 꼼꼼하게 비교할 거고. 그래서 위원회는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걸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처분 변경 명령 이것밖에 없다 그랬죠. 취소 변경 재결이란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거나 변경을 명하는 재결을 말하는데 변경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로 바꾸는 적극적 변경, 원처분에 가름하는 다른 처분으로의 변경,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소를 완전히 다른 운전면허 정지로 바꾸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처분 명령 재결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 무이동 확인 재결은 종류가 5개죠. 유무, 존부, 실효 이래가지고 5개가 있는데 의무행 재결, 의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 재결이죠. 처분 청구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할 걸 명하는 재결을 말하는데 요 재결의 종류는 사례 문제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이거 사례 문제로 자주 등장하게 되는 거라. 그 다음 처분 재결은 직접 처분을 하는 거죠. 원하는 처분을. 그래서 불가변력은 인정되지만 형성 재결이라는 성질상 자력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일반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관계를 갖다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의무 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부 인용, 일부 인용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명령 재결은 말 그대로 처분을 명하는 거죠. 그 처분 명령 재결에는 특정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특정 처분 명령 재결과 요 재결이죠. 판결
오탈자인데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할 걸 명하는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이 있고 특정 처분 명령 재결에는 청구의 청구 내용대로 특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재결과 청구의 청구의 일부만 인용하는 특정 내용의 처분을 명하는 재결이 있고 일부 처분 명령 재결은 절차 위법을 이유로 하는 재결, 적법 재량 행사를 명하는 재결 등이 있다. 기준시 477에 만든 재결시죠. 의무이행 심판 이거는 477을 본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의무이행 심판에 대응하는 부작위법 확인 소송도 개만 판결시예요. 477에 가면 그 위에 4번이 있죠. 위법 판단의 기준시가 판결시설인데 그 취소소송과 무이동 확인 소송은 이게 248하고 연결되는 건데 처분시설이 통설이에요. 판례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작위법 확인 소송만 판결시설이 다소 판례다. 그래서 부작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는 사심 구두변론 종결시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재결의 효력도 이제 사례 논점으로 필수적인 건데 이것도 상세한 내용은 소송에서 또 다루게 될 건데 형성력은 뭐 개념 1편에서부터 보청자를 계속 설명했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 취소 재결, 변경 재결, 처분 재결이 있다. 그 다음에 형성적 재결의 효력인데 밑에 두 번째 재결청, 이제 지금은 이게 없어졌다 그랬죠. 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이 됐는데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죠. 개념 그대로예요. 기속력인데 이건 재결의 취지에 구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속력이 조금 어려운데 상세한 건 일단 판결의 효력에서 다룰 거니까 그거 보고 나서 이거 오면 껌이 돼 있을 거예요. 합헌이다 이런 거는 뭐 읽을 거 없이 가볍게 보면 되고 위헌이면 이게 남아있을 리가 없죠. 반복금지 이유인데 처분의 취소재결, 변경재결, 무효, 부존재, 실효재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정 아래 같은 내용의 처분을 되풀이하지 못한다. 이것도 상세한 거 소송에서 설명할 건데 예를 들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해서 취소재결이 났는데 똑같은 사유로 영업정지를 계속 반복하면 권리구제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엿먹으라 하고 뭐 계속 영업정지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면 계속 행정심판 제기해서 구제받아도 또 영업정지 당하고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반복금지율을 규정한 건데 반복금지율인데 두 번째 처분은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이에요. 다른 사실이나 다른 이유로 동일한 걸 되풀이하는 건 반복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의미는 소송에 설명할 거고 부가처분을 되풀이한 거라면 설령 부가처분이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의한 거라도 위법이다. 이 뒷부분을 뒤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속력의 범위도 판결하고 똑같아요. 주문에 한정되질 않아요. 기판력은 주문에 한정되는데 이 기속력은 주문만이 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라는 거. 그 다음 종전처분이 재결에 의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 이거는 위반이 아니라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거고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에 적극적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는 걸 내용으로 할 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소송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오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직접 처분해 가는 것도 뭐 중요한 논점인데 외워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판례로 넘어가면 그 직접 처분의 요건은 부작이에요. 이게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그냥 뭉개고 있을 때 부작이에요. 거부가 아니라 당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다. 이러면 이제 그 무효가 되는 건데 당연무효가 될지언정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사유는 못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고유사무에 관한 국가기관으로서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의 직접 처분이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거로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인데 이거는 헌법에서 출제가 아주 많이 됐던 유명한 판례예요. 행정법에는 뭐 그렇게 중시되는 건 아니고.
간접강제가 그 개정되면서 추가되는데 제가 실수로 빠뜨렸어요. 보충자료 3페이지 보면 조정제도가 있다.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밑에 가면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있죠. 그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도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게 이제 의미가 부작이라 그랬죠.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는 안 된다. 이거 함정이에요. 즉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고, 현행심판법상 간접강제는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와 처분 명령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입법상 이제 실수였죠. 처분 변경 명령 재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게 입법의 불비다라는 거. 이거 다 예언해야 될 중요한 쟁점이죠. 벌써 이게 개정되거나 2017년에 개정됐는데 벌써 출제가 꽤 됐어요. 위원회는 거부처분 취소 재결 등에 따른 재처분 의무, 이거 있죠. 또는 처분 명령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두 가지밖에 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따른 처분하지 아니하면 부작위일 때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른 즉시 배상할 걸 명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또 결정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 청구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거는 좀 지엽적인 거라, 그거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그 다음 관할법원은 알아둬야죠. 관할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취소심판의 경우는 이 거부에 가는 건 음행심판만이 아니라 취소심판도 가능하죠. 부작위에 대한 거는 음행심판밖에 안 돼요. 취소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행정심판법에서 의무행심판의 기성용만 규정하고 취소심판 인용재결에 대한 거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 그 학설 판례가 인정하고 있죠.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니까.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 규정은 없지만 재처분 의무도 여기도 인정된다라는 거죠.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하는 걸 위법한 건데, 나중에 소송에 가보면 위법 정도가 무효사유다라는 것까지 보게 될 거예요. 재결의 신청에는 위법한 다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 기판력은 판결에 특이한 거기 때문에 재결의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 본문으로 가면 세 번째 줄, 재결의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확인행위라 그랬죠. 행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행정의 이력도 동시에 갖고 있는다라는 거고,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이거는 불가증력 얘기하는 거죠. 불가증력. 이거는 이제 뭐 판결에 가서 또 보게 되니까 넘어갑시다. 자, 불복고지는 불복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 2-352 그 행정절차법이 있죠. 여기 이제 비교해서 해놨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면 행정절차법과 심판법의 차이를 정리하는 거 저거 다 외워야 됩니다. 기능 필요성 행정심판 재개의 기회보장.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소송제도가 있다는 거 거의 알겠지만, 행정심판이라는 이 간편한 절차가 시간하고 비용이 적게 되는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는 거고, 행정의 적정화. 이 이의부기하고 똑같죠. 이 심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좀 더 신중하게 처분하겠죠. 법적 성질은 얘는 그냥 그 권리와 무관한 거예요. 또 이거에 의해서 권리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불복 방법 알려줬다고 불복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다. 그럼 처분성 부정으로 가겠죠. 대상도 미묘한 차이가 있죠. 직권으로 하는 거는 그 서면에 의한 처분이 하나지 않는데, 어쨌든 얘는 처분만 대상이므로 처분이 아닌 경우는 고지를 요하지 않는다. 그 예외가 있죠. 얘도
이유부기의 예하고 유사한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신청고지는 모든 처분이죠. 그 다음에 구두로 인한 것까지 포함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인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냐, 이해관계인. 그 신청에 의한 고지는 원래 통지 대상이 안 되는 이해관계인을 배려한 거예요. 다만 이제 직권에 의한 고지를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못 받으면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이제 신청 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원칙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거라는 거 외워둬야 될 거고, 내용은 심판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절차 및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게 직권 고지. 신청 고지는 얘가 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위원회가 어디고 소관위원회가 어디고 심판 청구 기간이 며칠인지 방법인데, 직권 고지는 제한이 없죠. 근데 신청 고지는 또 제한이 없지만 서면 고지를 요구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시기가 원처분 시냐, 신청 고지는 신청 시 지체 없이냐. 그 다음에 경위 절차는 똑같아요. 경위 절차 정당한 행정청에 이송해야죠. 근데 청구 기간이 출제가 많이 되는 쟁점인데, 불고지는 무조건 180일이에요. 알았어도 90일 제한이 적용이 안 되고 무조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는데, 오고지는 잘못 고지한 거죠. 법정 기간보다 길게 고지하면 그 기간 내, 짧게 고지하면 법정 기간 내. 그러니까 국민에게 유리하게 장기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기간보다 길면 긴 기간, 법정 기간보다 짧으면 법정 기간. 그 다음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이의제출 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게 불고지죠. 그러면 이의제출 기간은 처분일로부터 180일이다. 근데 이것도 미리 봤죠. 이거는 심판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소송에는 적용이 안 된다. 소송은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고지하자와 처분의 효력인데, 이거는 이제 그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좀 전에 봤던 그 분리, 제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판례도 마찬가지죠. 하자가 아니다 그러죠. 특별행정심판에도 적용된다라는 거. 불고지, 우고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특별행정심판인데 2-515에서 인용했었죠. 이거 같이 보라고. 특별행정심판은 사안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가름하는 특별한 행정불복 절차, 이게 이제 특별행정심판의 개념인데, 이거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거기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건 뭐 일반법이니까 당연한 거고,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 없으면 일반법. 관계행정기관회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 제정할 때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와 협의해야 되는 거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거 틀리죠.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는 그냥 간단하게 해놨는데, 이 강론 수준으로 조금 보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충 자료를 보면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 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 이 소청 대상 다 외워야 됩니다. 징계 처분에 하나다 아니에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 그 다음에 어디에? 국무총리실에, 총리실, 행정안전부에 다 함정이죠. 인사혁신처, 이거 외워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총론에는 숫자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7급 수험생은 외워야 됩니다. 강론에는 나옵니다. 변호사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사에 관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 이거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워둬야 될 거고. 그 교원의 경우는 교육부 설치가 인사혁신처가 아니라 교육부고, 소청심사위원회에다가 교원자가 추가되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거예요. 자, 교원소청심사 이런 된장. 교원소청심사는 교과서에 별도로 해놨었구나. 그럼 괜히
불필요하게 또 해놨네. 보충 자료는 뭐 그러네. 자, 그 다음에 미리 봤고, 조세심판에 가는 건 3편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봤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결론만 간단하게 해놨어요. 읽어보면 될 거예요. 복습하는 거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죠. 이거는 뭐, 노무사 시험에는 주된 논점인데, 요 정도 제목 정도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칙에 가는 거 전자서명 이런 제도가 있다. 제목 정도 보면 될 거고,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한 송달, 이거 기술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예요. 증거서류 이게 반환 신청 받을 때면 그렇다는 거고, 직권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주소 등 송달 장소 변경의 신고 의무가 제목 정도 외우면 될 거고, 그 다음 서류 송달, 이것도 출제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민사소송법 준용한다라는 거 이례적이죠. 요거 외워야 될 거고, 조사 지도 이거는 뭐 특별하게 출제될 건덕지는 없어요. 그 다음 권한의 위임 이것도 뭐 특별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정하면서 삭제를 해버릴까 그냥. 별로 출제돼서 뒤틀 게 없어요. 그런 지엽적인 논점이고,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을 마무리했죠. 이제 대망의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종강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죠. 자,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합시다.